장갑 벗어. 감각이 없으면 그게 얼음인지 아스팔트인지 어떻게 알아? 맨손으로 긁어내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야산 자락을 휘감았다. 체감온도 영하 25도. 들이마시는 숨결마저 폐부 안에서 얼어붙을 것 같은 혹한이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병사들을 더욱 떨게 만드는 것은 확성기를 타고 내려오는 연대장 마석철 대령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였다. 제1군단 예하 산악 깊숙이 자리 잡은 훈련장 진입로. 이미 꽁꽁 얼어붙어 차량 통행조차 불가능해진 빙판길 위에는 수십 명의 병사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변변한 제설 도구 하나 들려있지 않았다. 동작 봐라. 동작 봐. 오늘 군단장님 오시는 길이다.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너희들은 오늘 밤새 연병장에서 알몸 구보 뛸 줄 알아. 마석철 대령은 두꺼운 방한복에 털이 달린 귀마개, 그리고 핫팩을 여러 개 붙인 파카를 겹쳐 입고 지휘봉으로 땅을 탁탁 쳤다. 그의 옆에는 전속 부관이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보온병을 대기시킨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연대장님, 아이들 손이 색깔이 이상합니다. 지금 곡괭이나 삽을 쓰게 해주셔야. 갓 임관한 소대장 김민우 소위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건의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찢어진 전투복 바지 위로 피가 배어나오는 병사들이 보였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맨손으로 떼어내느라 병사들의 손가락은 이미 보라색을 넘어 검붉게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석철은 김소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뭐? 도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15도입니다. 맨손 제설은 규정에도 어긋나고. 규정?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야, 김소위. 너 임관한 지 며칠 됐냐? 마석철의 눈빛이 비릿하게 빛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 끝으로 김소위의 명찰을 툭툭 쳤다. 전시 상황에 삽 찾고 곡괭이 찾을래? 군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707 출신의 전설적인 분이야. 그런 분이 오시는데 기계 빌려서 편하게 눈 치우는 꼴을 보이면 우리 부대 기강이 섰다고 보시겠냐? 정신력이야, 정신력. 요즘 MZ세대 장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마석철은 혀를 차며 김소위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김소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단단한 전투와 압코에 가격당한 정강이는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소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3분 대장 박상병은 지난주 훈련 때 입은 동상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간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장갑이라도 착용하게 해주십시오. 김소위의 외침은 처절했다. 실제로 저만치 앞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박상병의 손에서는 뚝뚝 붉은 선혈이 떨어져 하얀 얼음판을 적시고 있었다. 박상병은 고통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얼음을 긁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석철의 인매가 비틀렸다. 그는 부관에게 손짓해 보온병을 받아들더니 뚜껑을 열어 김 따뜻한 김이 나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좋네. 야, 김소위. 너 지금 내 명령 불복종하는 거냐? 아닙니다.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은 지휘관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의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부관. 박상병제 이번 달 정기 휴가 언제지? 옆에 서 있던 부관이 태블릿을 황급히 확인하며 대답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 예정입니다. 말년 휴가라 복귀 없이 전역하는 일정입니다. 마석철은 김소위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들었지? 박상병 휴가 잘라. 영창 14일 보내고 전역 미뤄.
순간 얼음판 위에서 작업하던 병사들의 동작이 일제히 멈췄다. 김소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연대장님, 그건 너무 부당합니다. 박상병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시끄러워. 명령 불복종하는 소대장을 둔 죄야. 그리고 너 김소위. 너도 오늘 군장 싸라. 군단장님 가시고 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군인 정신이 뭔지 내가 밤새도록 교육해 줄 테니까. 마석철은 남은 유자차를 바닥에 퇴 뱉어버렸다. 노란 액체가 얼음 위에서 순식간에 식어갔다. 다시 작업 시작해. 10분 내로 이 도로에서 얼음 조각 하나라도 보이면 너희들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이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에는 도끼와 서러움,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벽. 그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고 상식은 짓밟혔다. 마석철은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로 옆에 설치된 따뜻한 지휘 천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막 안에는 최고급 등유 난로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부들을 위한 컵라면과 커피가 세팅되어 있었다. 춥다 추워. 야, 난로 좀 더 키워. 군단장님 오시면 차가운 데 앉게 해드릴 순 없잖아. 그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 시각 훈련장 입구 쪽 비포장도로. 낡아빠진 국방색 코란도 집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번호판도 흙투성이라 잘 보이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폐차 직전의 민간 차량이나 다름없었다. 히터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운전석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차가 훈련장 진입로인 마의 구간에 들어섰을 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인물은 잠시 차를 세웠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당겨졌다. 차 문이 열리고 군화 한 짝이 진흙 섞인 눈 바닥을 밟았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낡은 야전상의 차림이었다. 계급장은 흙먼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눌러쓴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체격과 절도 있는 움직임은 그녀가 평범한 군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 차은주 중장의 시선이 저 멀리 얼음바닥을 기고 있는 병사들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옆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휘 천막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대테러 작전 현장에서나 볼 법한 서늘한 살기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밌네. 차은주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영하 15도의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지휘봉을 챙겨들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장성용 지휘봉이 아닌 707 시절부터 사용해 온 묵직한 가죽 단봉이었다. 그녀가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얼음을 깨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한편 천막 안에서 믹스커피를 휘젓고 있던 마석철 대령은 밖에서 들리는 낯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뭐야? 군단장님 차는 아닌 것 같은데. 1호차는 세단이잖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관이 천막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웬 낡은 집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웬 아줌. 아니, 여군 한 명이 내리는데 복장이 영광입니다. 뭐? 어떤 미친년이 훈련장에 차를 끌고 와. 민간인 아니야? 마석철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진짜.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몇 번을 말해. 당장 가서 차 빼라고 해. 말 안 들으면 견인해버려. 마석철은 신경질적으로 천막을 걷어치우고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명의 군인이 보였다. 흑투성이 전투복에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초라한 행색. 마석철의 눈에는 그저 길을 잃은 타부대 부사관이나 훈련장을 착각한 민간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석철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거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대? 당장 안 치워? 귀가 먹었나? 그의 고함 소리에 얼음을 깨던 병사들도 김민우 소위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김소위는 다가오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마 대령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며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마석철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다. 이 아줌마가 진짜 군부대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당장 차 빼고 꺼져. 확 공무집행방해로 헌병대 부르기 전에. 차은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진 마석철의 손가락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석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차은주의 입이 열렸다. 부하들이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있는데 자네는 손가락이 아주 따뜻하군. 뭐? 자네? 마석철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야, 위병소. 애들 불러.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마석철이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에게 손짓하려던 찰나였다. 차은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팍! 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석철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았다. 차은주의 가죽 단봉이 마석철의 삿대질하던 손등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다.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로 매서운 일격이었다. 에이. 이게 미쳤나? 감히 연대장을 폭행해? 마석철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려 했다. 김민우 소위 역시 당황하여 달려나갔다. 멈춰라. 차은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좌중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달려오던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다. 차은주는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오른쪽 가슴 덮개를 천천히 아주 보란듯이 털어냈다. 툭툭. 먼지가 걷히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계급장이 겨울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마석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통도 잊은 채 입이 떡 벌어졌다. 무궁화 받침 위에 수놓아진 세 개의 별. 육군 중장. 저게. 마석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1호차 세단도 아니고 수행원도 없이 이런 똥차를 타고 온 이 여자가. 차은주는 마석철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707시절 적을 제거하기 직전의 그 살벌한 눈빛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제1군단장 차은주 중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귀관은 상급자에게 경례도 안 하고 삿대질부터 하나? 그것이 귀관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중장님? 마석철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본부. 아니, 충성. 그는 허둥지둥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지만 이미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자세는 엉망진창이었다. 차은주는 그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에 든 단봉으로 마석철의 명찰을 톡 쳤다.
아까 마석철이 김소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마석철 대령. 예, 예. 군단장님. 내가 오는 길을 닦느라 병사들 손이 다 터졌더군. 아주 충성심이 대단해. 차은주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런데 어쩌나. 나는 내 새끼들 피 묻은 길로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그녀의 시선이 마석철의 뒤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쥐고 있는 병사들과 멍하니 서 있는 김민우 소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마석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가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부터 자네가 저 병사들을 대신해서 훈련을 좀 해야겠어. 차은주가 턱짓으로 얼어붙은 땅바닥을 가리켰다. 저기 엎드려 뻗쳐. 대가리 박아. 예. 예. 마석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육군 대령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박으라니. 안 들리나? 내 명령이 우스워? 차은주가 한 번 더 으르렁거리자 마석철은 비명을 지르듯 대답하며 황급히 얼음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닙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쿵. 연대장이 엉덩이를 치켜들고 얼음판에 머리를 박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은주는 그 꼴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김민우 소위를 향해 걸어갔다. 김소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군단장이 다가오자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대장 소위 김민우. 차은주는 잠시 멈춰 서서 김소위의 정강이를 힐끗 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아프겠군.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긴장하고 있던 김소위의 눈시울이 왈칵 붉어졌다. 자네가 아까 항의하는 거 다 들었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차은주는 장갑을 벗어 김소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손이 피투성이가 된 박상병에게 다가갔다. 박상병은 군단장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 얼어붙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차은주는 무릎을 굽혀 박상병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맨손으로 박상병의 피 묻고 얼어버린 손을 덥석 잡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별 3개 군단장이 일개 병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있었다. 내 불찰이다. 못난 지휘관을 둬서 너희가 고생이 많다. 차은주는 박상병의 손을 호호 불어주었다. 박상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차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마석철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마 대령. 예. 대령 마석철. 얼음판에 머리를 박은 채 대답하는 마석철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 1군단의 병사들 고혈 빨아먹는 지휘관은 필요 없어. 군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귀신? 아주 훌륭한 변명이군. 그 변명은 헌병대 조사실에 가서 하게. 이미 헌병대장에게 연락해뒀으니 곧 데리러 올 거야. 차은주는 부관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부관. 예. 상병 최동수. 마석철의 부관이었던 병사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취사장에 연락해서 전 병력 먹을 수 있게 따뜻한 국밥 준비하라고 해. 내 사비로 계산한다. 그리고 의무대장 호출해서 여기 동상 환자들 전원 후송 조치해. 헬기 띄워. 알겠습니다. 부관이 신나서 소리치며 달려갔다. 차은주는 마지막으로 김소위를 바라보며 윙크를 살짝 날렸다. 김소위, 자네는 내 차 타고 가자. 나랑 국밥이나 한 그릇 하면서 얘기 좀 하지. 상황은 종료되었다. 얼어붙은 파주의 훈련장에
비로소 진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머리를 박고 있는 마석철 대령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깔릴 뿐이었다. 장군의 별은 차은주가 혼잣말처럼 뇌까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런 놈들 밟아주라고 있는 거지. 그녀의 어깨 위로 겨울의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덜컹덜컹. 낡은 코란도 집차의 서스펜션이 비명을 질렀다. 파주 문산의 비포장도로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마치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했다. 조수석에 앉은 김민우 소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엉덩이에 전해지는 진동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옆 운전석에서 한 손으로 핸들을 휙휙 돌리며 운전하고 있는 인물,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인 제1군단장 차은주 중장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소위, 긴장 풀지. 자네 숨소리가 거칠어서 차 엔진 터지는 줄 알겠네. 차은주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흘끔 보며 농담을 던졌다. 뒷좌석에는 아까 손을 다친 박상병이 잔뜩 움츠린 채 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는 차를 타게 되어 영광이라 그렇습니다. 김민우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다. 차은주는 피식 웃으며 기어를 능숙하게 변속했다. 운전병 녀석 휴가 보냈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장군이라고 손발이 없나? 운전할 줄 알면 직접 하는 거지. 그게 707 스타일이야. 707.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남달랐다. 김민우는 힐끔 그녀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눈가였지만 그 안의 눈동자는 마치 맹금류처럼 살아있었다. 전설적인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 그곳에서도 최초의 여성 팀장이었고 수많은 비공식 작전을 수행하며 훈장만 5개를 받았다는 살아있는 전설. 도착했다. 내 단골집이야.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회관이 아닌 부대 인근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다. 내리자. 박상병, 너도 내려. 병원 가기 전에 배는 채워야지. 차은주는 익숙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다. 이모, 여기 특 3개. 순대 많이.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유, 차 장군 왔어? 오늘은 웬 앳된 총각들을 데리고 왔대? 우리 부대 보물들입니다. 깍두기 좀 많이 주세요. 김민우는 얼떨떨했다. 군단장이 동네 국밥집 주인과 이토록 허물없이 지내다니. 마석철 대령이 알았다면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거품을 물었을 광경이었다. 잠시 후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순대국밥이 나왔다. 차은주는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김민우와 박상병 앞에 놔주었다. 먹어. 군인은 밥심이야. 그리고 김소위. 예. 군단장님. 차은주가 깍두기를 베어 물며 김민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까 마 대령한테 대들 때 무섭지 않았나? 진급 누락될 수도 있고 군 생활 꼬일 수도 있는데. 김민우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뜨거운 국밥의 김이 안경에 서렸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제 부하들이니까요. 김민우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제 소대원들이 피를 흘리는데 제가 침묵하면 그건 소대장이 아니라 그냥 계급장단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대장은 소대원의 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차은주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그녀는 국물 그릇을 들어 후루룩 마신 뒤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합격. 예. 요즘 보기 드문 진짜 군인이네. 마석철이 같은 똥별들 밑에서 썩기에는 아까워. 자네 내 전속부관 할 생각 없나? 김민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박상병도 먹던 순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전속부관이라면 군단장의 그림자이자 최측근이었다.
갓 임관한 소위에게는 파격 중의 파격인 제안이었다. 군단장님,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내가 채워줘. 내가 필요한 건 머리 잘 돌아가는 엘리트가 아니라 부하를 위해 들이받을 줄 아는 깡다구 있는 군인이야. 싫으면 말고. 아닙니다. 시켜만 주시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김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차은주는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앉아. 밥 먹는데 체하겠다. 그리고 박상병. 에이. 이병박. 아니 상병 박정훈. 너는 치료 다 받고 휴가 복귀하면 군단장실로 한번 와라. 내가 먹고 싶은 피자 브랜드 말해두고 내 직권으로 포상 휴가증 하나 더 끊어줄 테니까. 박상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차은주는 무심한 듯 국밥에 다대기를 풀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사신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였다. 같은 시각 제1군단 헌병대 호송 차량 안.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마석철이야. 육사 선배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마석철 대령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발악하고 있었다. 호송관인 헌병 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야, 내 말 심리냐? 내 휴대폰 어딨어? 휴대폰 내놔. 대령님, 지금부터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십니다. 통신기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헌병 중사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피의자? 내가 사람을 죽였어? 훈련 좀 빡세게 시킨 게 죄야? 군단장이 미친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마석철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수갑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육군 본부에 있는 김 소장님, 국방부에 있는 최 중장님. 평소의 뇌물. 아니, 선물을 바치며 관리해온 인맥들이 떠올랐다. 그래, 잠깐의 해프닝일 뿐이야. 차은주 그 여자가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위에서 누르면 깨갱하겠지. 차가 헌병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형광등 불빛이 마석철의 얼굴을 비췄다. 철창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그를 끌어내렸다. 조사실로 끌려가는 복도. 마석철은 복도 벽에 걸려있는 역대 헌병 대장들의 사진을 보며 침을 뱉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오셨습니까, 마 대령님.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 제1군단 헌병대장 강철민 대령이었다. 마석철과는 동기였지만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야, 강 대령. 잘 만났다. 이거 좀 풀어봐. 차 군단장이 노망이 났나 봐. 별것도 아닌 일로 연대장을 체포하고 난리야. 마석철이 반색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강철민의 표정은 싸늘했다. 말 조심해라, 마석철. 그리고 내 죄명이 단순히 가혹행위 하나라고 생각하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강철민이 서류 뭉치를 마석철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내 연대 보급 창고 장부다. 혹한기 훈련용 난방 유류, 병사들 부식비, 그리고 작전도로 보수 예산. 다 어디로 갔냐? 마석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지난 6개월간 내가 빼돌린 군수 물자가 트럭으로 5대 분량이더군. 그 돈으로 내 와이프 명품 가방 사주고 골프 치러 다녔지? 차 군단장님이 오늘 훈련장에 불시에 뜬 게 우연인 줄 알아? 강철민이 마석철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분은 707 출신이야. 적의 숨통을 끊기 전에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이신다고. 넌 오늘 훈련장 사건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오늘 밤에 잡혀올 운명이었어. 마석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참수 작전이었다. 끌고 가. 강철민의 지시에 헌병들이 멍하니 넋이 나간 마석철을 질질 끌고 취조실 안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군단 사령부 본청.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군단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은주 중장은 집무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대한민국 지도와 작전 상황판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명패 대신 낡은 탄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소위 시절 첫 작전에서 쏘았던 탄피였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징표였다.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정복으로 갈아입은 김민우 소위가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소대장을 나타내는 녹색 견장 대신 군단장 부관을 상징하는 황금색 흉장이 달려 있었다. 부관 김민우 신고합니다. 헌병대에서 1차 수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김민우는 긴장된 손길로 결재판을 내밀었다. 차은주는 안경 너머로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옷이 날개네. 핏이 아주 좋아. 거기 탁자에 놓고 브리핑해봐. 네. 마석철 대령의 횡령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난방용 등유를 빼돌려 인근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추위에 떨었던 이유가 단순히 보일러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차은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병사들의 의식주를 건드리는 비리였다. 쓰레기 같은 놈. 짐승도 자기 새끼들 굴은 따뜻하게 해주는 법인데. 또 다른 건 그게 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김민우가 잠시 주저하다 말을 이었다. 마석철 대령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차장인 박성훈 소장과 빈번하게 연락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횡령한 물자 중 일부가 상납되었을 가능성이. 박성훈이라. 차은주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박성훈 소장.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정치 군인의 표본이자 차은주와는 사사건건 대립해온 앙숙이었다. 일이 커지겠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야. 그때 책상 위에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육군본부. 차은주는 김민우를 보며 입모양으로 호랑이 왔네라고 말하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제1군단장 차은주입니다. 아, 차 중장. 나 박성훈 소장이야. 바쁜가? 수화기 너머로 기름기 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요, 안 바쁩니다. 마침 박 소장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영광이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석철 대령 말이야. 얘기 들었어. 훈련 중에 좀 과했다면서. 근데 모 군인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굳이 헌병대까지 넘겨서 일을 크게 만드나? 우리끼리 좋게 좋게 해결하지. 예상대로였다. 박성우는 마석철을 비호하려 하고 있었다. 차은주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좋게 좋게라. 박 소장님.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에는 마 대령이 난방유를 팔아먹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열정입니까? 아니면 범죄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 중장. 자네 군 생활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융통성이 없으면 부러지는 법이야. 마 대령, 내 직속 후배야. 내가 아끼는 동생이라고. 한 번만 봐줘. 내가 나중에 빚 갚을게. 협박과 회유가 섞인 목소리. 김민우는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장이 중장에게 계급은 낮지만 육사의 힘을 믿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은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박성훈 소장.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군 생활 길게 하려고 별 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빚은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찬물로 씻고 덜덜 떤 병사들에게 갚아야 할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707 출신이라고 띄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끊습니다. 수사 협조 공문 보낼 테니 참고인 조사 준비나 하십시오. 발칵. 차은주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민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육군본부 쪽 라인이 꽤 단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우야. 차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1군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잃을 게 없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내 자식은 저 밖에 있는 1군단 병사 5만 명이 전부야. 내 새끼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은 그게 국방장관 하랩이라도 내가 모가지를 비틀어 놓는다. 그녀가 뒤를 돌았다. 역광을 받은 그녀의 실루엣에서 거대한 거인의 형상이 보이는 듯 했다. 준비해. 내일 새벽 마석철이 거래했다는 민간 작물업자 창고를 칠 거야. 예. 헌병대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갑니까? 헌병대는 절차 밟느라 느려. 박 소장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지. 707 스타일로. 차은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하던 검은색 가죽 장갑이 고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손에 꼈다. 가죽이 조여오는 감각이 익숙했다. 총은 필요 없어. 그냥 몽둥이 몇 개만 챙겨. 김소희, 너 싸움 좀 하나? 태권도 3단입니다. 훌륭해. 오늘 밤 야간 전술 훈련이라 생각하고 따라와. 보여줄게. 왜 사람들이 나를 707의 유령이라고 불렀는지. 다음 날 새벽 2시. 파주 외곽의 폐공장 단지. 버려진 공장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석철 대령이 빼돌린 군용 기름과 식자재들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작물 아지트였다. 창고 앞에는 덩치 큰 사내 넷이 쇠파이프를 든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 아, 춥다. 김 사장은 언제 나온대? 물건 다 싣고 나온다잖아. 근데 군대 기름이 진짜 돈이 되긴 하나 봐.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전투복 차림의 차은주와 김민우였다. 김민우는 잔뜩 긴장해서 3단봉을 꽉 쥐고 있었지만 차은주는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전에 10초 준다. 차은주가 작게 속삭였다. 예. 10초라뇨? 내가 셋, 내가 하나. 실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은주의 몸이 어둠 속으로 쏘아져 나갔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흑표범의 도약에 가까웠다. 뭐야. 경계를 서던 사내가 소리칠 틈도 없었다. 차은주는 순식간에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했다. 소리 없는 비명. 사내가 쓰러지기도 전에 그녀는 회전하며 다음 사내의 오금을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사내의 턱을 그녀의 군화발이 정확하게 타격했다. 퍽. 단 3초 만에 2명이 제압되었다. 남은 1명이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차은주는 고개를 살짝 까닥여 피한 뒤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우두둑. 아. 나머지 1명은 김민우의 몫이었다. 김민우는 얼떨결에 달려드는 사내의 주먹을 맞고 태권도 발차기로 배를 걷어찼다. 사내가 뒹굴자 차은주가 어느새 다가와 쓰러진 놈들의 넥타이를 풀어 묶어버렸다. 9초. 나쁘지 않네. 차은주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김민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김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40대 후반의 여성 중장이 보여준 무력이라니.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자, 이제 본 게임 하러 들어가 볼까? 차은주가 굳게 닫힌 철문을 발로 뻥 차버렸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기름드럼통을 나르던 깡패들과 정장 입은 사내가 화들짝 놀라 쳐다보았다. 누구야? 정장 입은 사내 장무라비 김 사장이 소리쳤다. 차은주는 흙먼지가 이는 입구에 삐딱하게 서서 쏟아지는 불빛을 받으며 시익 웃었다.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 새끼들아.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였다. 군수품 횡령 및 작물 취득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순순히 오면 뼈는 안 부러뜨릴게. 창고 안에는 20명이 넘는 깡패들이 있었다. 그들은 강목과 연장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차은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우야. 예, 군단장님. 김민우가 차은주의 등 뒤로 섰다. 등 뒤는 맡긴다. 뚫리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20명 대 2명. 파주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707의 유령이 다시 깨어났다. 죽여. 저 군발이 년놈들 다 묻어버려. 장무라비 김 사장의 고함과 함께 20명의 덩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폐창고를 가득 메웠다. 김민우 소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태권도 3단이라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흉기를 든 조폭들을 상대로. 민우야, 쫄지 마. 내 뒤엔 군단장이 있다. 차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니, 즐거워 보였다.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차은주의 머리를 노렸다. 붕! 차은주는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살짝 숙여 방망이를 피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몸을 일으키며 사내의 턱을 손바닥 아래쪽으로 쳐올렸다. 퍽! 단일격! 사내의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차은주는 쓰러지는 사내를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녀의 군화발이 뒤따라오던 두 번째, 세 번째 사내의 가슴팍에 연속으로 꽂혔다. 끄악.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사슬을 집어들었다. 군용 물품 훔친 손모가지들, 내가 오늘 훈육 좀 해야겠네. 채찍처럼 휘두른 쇠사슬이 놈들의 쇠파이프를 가마채 낚아챘다. 무기를 뺏긴 깡패들이 당황하는 사이 차은주는 늑대처럼 파고들어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명치, 인중, 오금. 707 시절 익힌 살상 무술인 크라브마가의 변형이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한 사내들이 낙엽처럼 쌓였다. 한편 김민우 소위는 고전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2명의 사내가 김민우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김민우가 앞차기로 한 놈을 밀어냈지만 다른 놈이 휘두른 강목의 왼쪽 어깨를 가격당했다. 극심한 통증에 김민우가 주저앉았다. 놈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죽어라. 그 순간이었다. 슉, 쾅. 어디선가 날아온 붉은색 소화기가 쇠파이프를 든 사내의 머리통을 정확히 강타했다. 하얀 분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콜록, 콜록. 분말 연기 사이로 차은주가 귀신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김민우를 위협하던 사내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시멘트 바닥이 울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사내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소위, 괜찮나? 차은주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 대신 하얀 소화기 분말이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전장의 발키리처럼 보였다. 과. 관절이 좀 울리지만 괜찮습니다.
일어나. 대장이 남았잖아. 창고 안에는 이제 서 있는 사람이 김 사장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바닥을 구르거나 기절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 사장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너희들 뭐야? 진짜 군인 맞아? 특수부대야? 차은주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김 사장이라고 했나? 아까 마석철 대령이랑 통화한 거 이 폰에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기 장부. 차은주는 창고 구석 책상에 놓여있던 두꺼운 장부를 집어들었다. 이중 장부지. 육군 1군단에서 빼돌린 기름, 쌀, 고기. 그리고 누구한테 상납했는지 적혀있는 진짜 장부. 그걸 건드리면 너희 다 죽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김 사장이 악을 쓰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차은주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차은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쥔 김 사장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으악!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칼이 바닥에 땡그랑 떨어졌다. 차은주는 김 사장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내 뒤엔 5천만 국민이 있고 내 앞엔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 어디서 감히 쥐새끼들이 내 병사들 밥그릇을 건드려. 그때 멀리서 경찰차와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타이밍 좋네. 민우야, 수갑 채워. 김민우가 챙겨온 케이블 타이로 김 사장의 손을 묶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차은주는 긴장이 풀린 듯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김민우의 어깨를 살폈다. 많이 부었네. 뼈는 안 다쳤어. 근육 놀란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김민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오늘 잘했다, 김소희. 너 아니었으면 내 등 뒤가 위험할 뻔했어. 김민우는 통증도 잊은 채 가슴이 벅차올랐다. 별 3개 군단장이 소희의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군단장님,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영화는 무슨, 이게 현실이야. 군복 입은 우리가 강해야 저런 놈들이 설치지 못하는 거야. 차은주가 김 사장을 헌병들에게 인계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놈, 그리고 여기 쓰러진 놈들 전원군 형법 적용해서 구속해. 민간인이 군사시설 및 물자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파주 경찰서와 1군단 헌병대가 창고를 에워쌌다. 차은주는 압수한 비밀 장부를 군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이것이 바로 육군 본부의 부패한 별들을 떨어뜨릴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1군단 사령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밤사이 벌어진 민간인 창고 습격 사건 때문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와전되어 군단장이 만취 상태로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이 소문을 퍼뜨린 것은 육군 본부 측이었다. 오전 10시. 군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 차장 박성훈 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차은주 중장, 이게 무슨 추태인가? 박성훈 소장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육군 본부 감찰팀이다. 자네가 어젯밤 민간인 사업장에 난입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당장 직무 정지야. 집무실에 있던 참모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하지만 차은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붕대를 감은 김민우 소위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 소장,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오는 건 여전하네. 예의는 짬밥이랑 같이 말아 드셨나?
뭐? 이 여자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자네는 지금 특수상해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야. 감찰팀 뭐해? 당장 끌어내. 감찰관들이 차은주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차은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툭. 이게 뭔지 아나? 박성훈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꽂혔다. 봉투 겉면에는 마석철 마이너스 김만수 거래 내역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성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젯밤 내가 때려잡은 그 무고한 시민들이 불던데. 박성훈 소장님 용돈 챙겨드리느라 등골이 휜다고. 차은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대형 모니터에 어젯밤 김 사장이 잭나이프를 들고 설치던 영상과 자백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6본 박성훈 소장님이 다 봐주고 계시다고. 집무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감찰관들도 멈칫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박성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함정 수사라고. 감히 상급 부대 장군을 음해해? 음해? 장부 34페이지를 보시지. 10월 25일 박성훈 소장 골프 접대비 500만 원. 11월 3일 박성훈 소장 처제 차량 구입비 지원 2천만 원. 출처는 전부 우리 장병들이 먹어야 할 고기와 기름을 판 돈이고. 차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성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박성훈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뿜어내는 기백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박성훈 소장. 자네가 골프 칠 때 우리 애들은 추워서 서로 끌어안고 잤어. 자네 처제가 새 차 뽑을 때 우리 애들은 밥이 모자라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었다고. 차은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 놈 어깨에 달린 그 별 부끄럽지도 않나? 에이, 미친. 박성훈은 할 말을 잃었다. 감찰관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감찰팀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박성훈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좋아. 차 중장. 내가 졌다고 치지. 그런데 말이야.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즉시 1군단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류 보급 라인 차단해. 예산 집행 정지시켜. 감사 끝날 때까지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도 들여보내지 마. 전화를 끄는 박성훈이 악마처럼 웃었다. 증거? 그래, 맘대로 해.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1군단의 모든 보급은 정지된다. 영하 20도라지. 과연 자네의 그 소중한 병사들이 며칠이나 버틸까? 너. 차은주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나 하나 잡겠다고 5만 명 병사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건가? 전쟁에선 이기는 게 중요하지. 자, 선택해. 나한테 넘긴 증거 다 폐기하고 마 대령 풀어주면 보급은 풀어주지. 아니면 자네 병사들 다 얼어 죽는 꼴을 보든가. 비열함의 극치였다. 박성훈은 유유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생각할 시간은 하루 주지. 잘해봐. 707의 유령. 문이 닫히고 차은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단단한 원목 책상에 금이 갔다. 김민우 소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군단장님. 개자식. 군인도 아니야. 저건 양아치만도 못한 놈이야. 차은주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기며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보일러가 멈춘다면 병사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병사들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잔인한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 밤 1군단 예하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난방유 공급이 끊겼다. 식자재 창고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의 행정명령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보복이었다. 차은주는 야전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영하 20도의 연병장으로 나갔다. 병사들은 내무반에서도 침낭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밥이 모자라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군단장님, 추우신데 들어가십시오.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이 안쓰러운 듯 말했다. 아니다. 애들이 추운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곳에 있나. 차은주는 병사들의 막사를 일일이 돌며 핫팩을 나눠주었다. 그녀가 가진 사비를 전부 털어 산 핫팩이었다. 하지만 5만 명의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동상 걸린 병사의 손을 잡으며 차은주는 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정의감이 오히려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새벽 3시. 군단장 집무실. 차은주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성훈이 요구한 합의안과 저녁 지원서가 놓여 있었다. 그때 김민우 소위가 들어왔다. 군단장님. 김민우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 군단 인트라넷 게시판입니다. 병사들이 쓴 글들입니다. 차은주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익명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제목 오늘 군단장님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가셨음. 진짜 울 뻔했다. 우리 때문에 우시는 거 처음 봤음. 나 707 출신 군단장 처음 보는데 진짜 찐 군인임. 마 대령 날아갈 때 속이 다 시원했다. 야, 우리 춥고 배고파도 군단장님 욕하지 말자. 그분은 진짜야. 맞아. 위에서 보급 끄는 게 군단장님 죽이기라며? 우리가 버티자. 우리가 버텨서 군단장님 지켜드리자.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군단장님 힘내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겠습니다. 차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태블릿 화면을 적셨다. 그녀는 병사들을 지키려 했지만 사실은 병사들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민우야. 예, 군단장님.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타협? 후퇴? 그건 707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말이야. 차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비상 전화를 들었다. 작전처장을 호출하는 직통 라인이었다. 작전처장, 지금 즉시 전시 비축 물자 창고 개방해. 예. 군단장님, 그건 국방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승인은 내가 한다. 책임도 내가 진다. 지금 당장 WRSA 전시 예비 물자 창고 따서 전 예하 부대에 기름, 쌀, 부식 풀로 채워 넣어. 명령 불이행 시 즉결 처분이다. 아, 알겠습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차은주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전시 비축 물자를 평시에 무단으로 개방하는 것은 군법상 반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다. 김민우 소위. 예. 서울 갈 준비해. 운전병 필요 없어. 내가 운전해. 어디로 가십니까? 차은주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집어들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짤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용산. 국방부 장관 만나러 간다. 장관님을요? 예약도 없이 만나주실 리가. 안 만나주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내 별 3개 오늘부로 판돈으로 건다. 차은주는 책상 위에 있던 저녁 지원서를 찢어발겼다. 박성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똥별들. 내가 오늘 다 벗겨주마.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1군단 사령부에는 뜨거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낡은 코란도 집차가 서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바위를 깨부술 다이아몬드가 되어 날아가는 것이었다. 밟아. 과속 딱지는 내가 낸다. 조수석에 앉은 차은주가 앞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김민우는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서울까지 남은 거리 40km.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 통쾌한 하극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코란도 한 대가 위병소 차단기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쳐나왔다. 정지. 정지. 신원 미상의 차량. 당장 시동 꺼. 소총을 겨누는 헌병들 앞에서도 김민우 소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차은주 중장이 내렸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다. 비켜라. 군단장님? 차 중장님 아니십니까? 위병소장이 그녀를 알아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곧 무전기를 귀에 대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상부 지시입니다. 차은주 중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부 청사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부. 박성훈 소장이 시키더나. 차은주가 헌병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왔다. 내 앞을 막는다는 건 5만 명의 병사들을 얼려 죽이겠다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하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물러나지 않으시면 발포. 쏴. 차은주는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쏠 테면 쏴봐. 대신 빗나가면 그 총구는 내 놈 입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 그녀가 내뿜는 살기에 위병소장은 뒷걸음질 쳤다. 총을 든 헌병들의 손이 덜덜 떨렸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 그것도 전설적인 707 출신의 장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병사는 없었다. 차은주는 굳어버린 헌병들을 지나쳐 유유히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민우야 뚫어. 예. 알겠습니다. 코란도가 굉음을 내며 국방부 본청 현관으로 돌진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고 반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차은주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본청 5층 장관 집무실 앞. 박성훈 소장이 복도에 나와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차은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너 어떻게 들어왔어? 헌병들 뭐 하는 거야? 비켜 똥파리. 내 놈이랑 말 섞을 시간 없어. 차은주가 박성훈을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가려 하자 박성훈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이게 미쳤나? 내가 저지른 짓이 뭔지 알아? 전시 비축 물자를 무단 개방해. 넌 끝이야. 군사재판에서 사형감이라고. 박성훈의 고함 소리에 장관실 문이 열렸다.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소란들인가? 장관님, 이 여자가 미쳤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박성훈이 침을 튀기며 고자질했다. 차은주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고 장관에게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제1군단장 중장 차은주.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무례를 범하고 왔습니다. 장관은 차은주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광기 서린 눈빛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다. 들어오게. 둘 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성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선수를 쳤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차 중장이 독단적으로 WRSA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수법 위반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당장 직위 해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이 차은주를 바라봤다. 사실인가, 차 중장? 네, 사실입니다. 이유가 뭔가? 자네가 규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차은주는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양쪽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 별 3개가 박힌 견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장관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다. 장관님, 저는 오늘 군복을 벗을 각오로 왔습니다. 박성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계급장,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들의 목숨보다는 아닙니다. 차은주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박성훈 소장이 제 부대를 향한 모든 보급을 끊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 제 새끼들이 밥을 굶고 냉골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부하들을 얼려 죽일 것인가, 아니면 군법을 어기더라도 내 자식들을 살릴 것인가. 그녀는 박성훈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전시 비축 물자? 전쟁 나면 쓰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병사들이 굶고 병들어 쓰러지면 전쟁이 났을 때 총은 누가 듭니까? 저에게는 지금이 전쟁입니다. 추위와의 전쟁, 그리고 그녀는 품에서 USB와 장부를 꺼내 박성훈의 면전에 던졌다. 군 내부를 갉아먹는 저런 기생충들과의 전쟁 말입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박성훈 소장이 장부를 보며 말을 더듬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가 팔아먹은 기름, 내가 떼먹은 병사들 밥값. 여기 다 적혀 있어. 내 차명 계좌 내역까지 전부. 차은주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장관님, 이 장부는 어제 제가 직접 장무라비 창고를 털어서 확보한 원본입니다. 박 소장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저를 협박했고 제가 굴복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1군단 보급을 끄는 겁니다.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장부를 넘겨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박 소장, 이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차 중장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박성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관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국가를 위해 30년을 봉사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그때였다. 집무실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국방부 앞에서 육군 장병 가족들과 예비역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국방부 정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피켓에는 우리 아들 살려내라, 부패 장군 박성훈 구속하라, 참군인 차은주를 지켜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박성훈이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화면이 바뀌더니 붕대를 감은 김민우 소위가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김민우는 차은주가 장관실로 들어간 사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 국민 여러분, 제1군단장 차은주 중장님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군 수뇌부가 보급을 끊어버려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김민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자네 병사들 다 얼어 죽는 꼴을 보든가. 박성훈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은주의 편으로 돌아섰다. 장관이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천천히 박성훈을 내려다보았다. 박 소장. 자, 장관님. 그게 오해입니다. 저건 악마의 편집. 닥쳐라. 장관의 일갈에 박성훈이 입을 다물었다.
내 놈이 군인의 명예를 똥통에 처박았구나. 감히 내 앞에서 연기를 해? 장관은 책상 위에 있던 인터폰을 눌렀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 보내. 지금 즉시. 장관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성훈이 장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추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차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일어서. 군복 입고 쪽팔리지도 않나? 너 인연. 내가 나를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박성훈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 차은주에게 달려들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목을 조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707의 전설이었다. 차은주는 박성훈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의 손목을 꺾고 발을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콰당. 너는 나를 망친 게 아니야. 내 욕심이 너를 망친 거지. 차은주는 바닥에 처박힌 박성훈의 등을 군화발로 짓눌렀다. 곧이어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박성훈 소장.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진 박성훈이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장관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차은주의 별 3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직접 그녀에게 다가와 견장을 다시 달아주었다. 차중장. 네. 전시 비축 물자 개방은 분명히 규정 위반이야. 그건 알고 있겠지?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전시 상황에서 아군의 생존을 위해 내린 현장 지휘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지. 자네 말대로 지금은 추위와의 전쟁 아닌가. 특별 사면 처리하겠네. 대신 심할서 한 장은 써야 할 거야. 차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가보게. 자네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닌가. 차은주는 눈물을 훔치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1군단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달랐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은주의 집차 뒤로 국방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배정된 대형 보급 트럭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다. 트럭에는 최고급 쇠고기, 신선한 과일, 그리고 넉넉한 남방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 와, 군단장님. 뒤에 트럭 행렬 보십시오. 장관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민우 소위가 백미러를 보며 감탄했다. 차은주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맞았다. 시원했다. 민우야. 아직 안 끝났어. 예. 박 소장 구속되었고 보급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박성훈 혼자서 저 많은 걸 다 해먹었을까? 1군단 내부에 그놈이랑 결탁해서 눈 감아준 놈들. 오늘 밤 싹 다 청소한다. 차은주의 눈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연병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트럭을 맞이했다. 하지만 차은주는 환영 인사를 뒤로하고 곧바로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군단 감찰참모, 인사참모 집합시켜. 잠시 후 사색이 된 참모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박성훈 소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다. 다들 어디 가시나? 여행이라도 가? 차은주가 지휘봉으로 책상을 탁탁 치며 물었다. 군단장님. 그게 아니라. 앉아. 차은주는 박성훈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여기 내 놈들 이름도 아주 예쁘게 적혀 있네. 감찰참모 작년에 마석철 대령 감사 무마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 받았지?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인사참모 박성훈 조카 꿀보직으로 빼주는 대가로 진급 청탁했고
차은주는 한 명 한 명의 죄목을 읊었다. 지휘통제실은 순식간에 단두대 위처럼 살벌해졌다. 너희들이 군인이야? 장교야? 병사들 등골 빼먹고 윗선의 아부에서 별딸 생각만 하는 기생충들이지. 군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참모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다. 하지만 차은주는 냉정했다. 헌병대장. 예. 대령 강철민. 강철민 헌병대장이 씩씩하게 들어왔다. 그는 차은주에게 눈인사를 보냈다. 이 방에 있는 전원,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해. 한 놈도 남김없이. 알겠습니다. 전원 체포. 헌병들이 들이닥쳐 별과 무궁화가 달린 고위 장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1군단 사령부의 썩은 살이 도려내지는 순간이었다.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은주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군복이 아깝다. 그날 밤 차은주는 병사 식당을 찾았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고깃국 그리고 귤이 식판 가득 담겨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군단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치자 밥을 먹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군단장님 사랑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환호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강요된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차은주는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다. 앉아. 밥 먹는데 먼지 난다. 많이들 먹어라. 부족하면 더 주라고 했으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어. 그녀는 김민우 소위와 함께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았다. 맛있냐? 옆에 앉은 이등병에게 묻자 이등병이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예,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제대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차은주는 자신의 식판에 있던 고기를 덜어 이등병의 식판에 얹어주었다. 김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별은 하늘 높이 떠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어둠을 밝혀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라고.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국방부가 군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다. 차은주 중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군단장님, 이제 좀 편해지시겠습니다. 김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차은주는 깍두기를 씹으며 피식 웃었다. 편해지긴 뭘 편해져. 훈련 다시 시작해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예. 혹한기 훈련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 내일부터 2차 혹한기 훈련이다. 이번엔 내가 직접 교관으로 뛴다. 707 스타일로 굴려줄 테니까 각오해라. 아, 망했다. 주변 병사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한 진짜 지휘관과 함께였기에. 창밖에 눈보라는 멈췄고 밤하늘에는 진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1군단의 지휘소에는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는 엄마 장군 차은주가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그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1군단 주둔지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군단장 집무실 창문을 활짝 연 차은주 중장은 봄바람에 실려 오는 흙내음을 깊게 들이마셨다. 꽃냄새 좋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저녁 지원서가 아닌 수북한 결제 서류와 병사들이 보낸 롤링 페이퍼가 놓여 있었다. 군단장님, 커피 타왔습니다. 믹스 2개, 물 적게.
맞으시죠? 김민우 중위진가 씩씩한 목소리로 들어왔다. 몇 달 사이 그의 어깨에는 소위 계급장 대신 중위 진급 예정자임을 알리는 약장이 달려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리버리하던 신임 소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은주의 도끼를 제법 닮은 단단한 군인의 태가 났다. 민우야, 너 요즘 자세가 좀 나온다. 707 보낼까? 에이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 곁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707 가면 제 여자친구가 싫어합니다. 여자친구? 오호 봄이라고 연애질이냐? 차은주가 짓궂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판결 나왔습니다. 김민우가 리모컨으로 벽걸이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군 납품 비리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 소장 박성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령 마석철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박성훈과 마석철의 모습이 비쳤다. 한때 장군과 연대장으로 군림하며 병사들을 괴롭히던 그들의 말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징역 7년이라. 죗값치고는 싸네. 차은주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 군납 비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차은주 방지법이라면서 보급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요. 전군이 난리입니다. 병사들 식판에 반찬이 달라졌다고요. 내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해. 쪽팔리게. 차은주는 툴툴거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감이라기보다는 안도감이었다. 내 새끼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다는 안도감.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행정병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면회? 나한테 올 사람이 없는데. 국방부 장관님이 또 오셨나? 아닙니다. 민간인인데. 1군단 출신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차은주와 김민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접견실로 내려가자 한 청년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회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었다. 차은주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박정훈? 지난 겨울 빙판길에서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얼음을 깨던 그 병사 박상병이었다. 아니, 이제는 전역한 박정훈 예비역 병장이었다. 충성. 예비역 병장 박정훈. 군단장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정훈이 우렁차게 격려했다. 차은주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사회 물 좀 먹더니 아주 뺀질뺀질해졌네. 그리고 그녀는 박정훈의 손을 뒤집어 보았다.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손가락은 온전했다. 손은 괜찮나? 예. 군단장님이 그때 헬기 태워주신 덕분에 동상 치료 잘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절단할 뻔했다고. 박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품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내 내밀었다. 이게 뭔가?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알바에서 첫 월급 탄 기념으로 샀습니다. 군단장님 손 보니까 저희 챙기시느라 다 트셨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차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천만 원짜리 뇌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절했던 그녀였지만 전역한 병사가 사온 10,000원짜리 핸드크림 앞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걸 왜 사와? 밥이나 사 먹지. 군단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꼭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군대에 아들 보내놓고 걱정 많았는데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발 뻗고 잤다고요. 차은주는 쇼핑백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값진 선물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회 나가서도 1군단 출신답게 씩씩하게 살아라. 힘들면 언제든 찾아오고 국밥 한 그릇은 언제든 사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겨울에 지옥 같았던 침묵은 사라지고 생기가 넘쳤다. 차은주는 벤치에 앉아 핸드크림을 꺼내 발랐다. 거칠어진 손등에 향긋한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군단장님. 김민우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군단장님은 전역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엄청나던데요. 정치? 여의도 가서 양복 입고 거짓말할 바에야 여기서 애들랑 흙먼지 마시는 게 낫지. 차은주는 병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우야. 네. 사람들은 내 어깨에 있는 별이 권력인 줄 알아. 박성훈도 마석철도 그랬지. 별을 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맘대로 부려도 된다고 착각해.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어루만졌다. 그런데 겪어보니 알겠더라. 이 별은 훈장이 아니야. 짐이야, 짐. 짐이요? 그래. 5만 명의 목숨이라는 무거운 짐. 내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저 꽃다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장군은 밤에 잠을 자면 안 돼. 별은 밤에만 뜨잖아. 병사들이 편히 잘 때 눈 부릅뜨고 지키라고 별을 달아준 거야.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철학은 언제나 명쾌했고 가슴을 울렸다. 저도 군단장님 같은 별이 되겠습니다.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별이요. 오, 김민우. 제법인데? 그럼 일단 체력부터 길러라. 내일부터 나랑 아침 9보 10km 콜? 예. 10km요? 저 무릎이 아직. 엄살 피우지 마. 707 스타일 잊었어? 실시. 알겠습니다. 김민우가 울상을 지으며 대답하자 차은주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1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 차은주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저 멀리 펄럭이는 태극기와 부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야수처럼 매서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별. 707의 유령 차은주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